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매가 계속 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인데요. 이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8% 올랐습니다. 이게 오름세가요, 22주 연속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전주가 0.32% 올랐었는데 이게 5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른 건데. 사실 이거보다 오름폭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22주 연속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이 중심은 이제는 강남이랑 이제는 마용성 쪽에서 이제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반면에 이제 지방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해서 상방 요인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값은 66주 연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값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전세인데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66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가 0.07% 올랐었는데 이번 주가 0.08% 오르면서 오름폭이 좀 커졌죠. 그래서 전세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은 대단지 중심, 그다음에 역세권, 학군지 좋은 쪽 이런 쪽에서 이제는 크게 전세 가격이 뛰고 있어서 전세 사시는 분들도 고민스럽고요. 또한 이제 전세를 내놓는 분들도 그럼 전세 가격을 높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날 정부가 몇 년 동안 아파트 비롯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네요. 예, 그렇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또 이제 그 대출 금리 같은 걸 조절하는 규제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 먼저 이게 뭐죠? 스트레스 DSR? 일단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SR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연봉에서 내 원리금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월급으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은행권에서는 이제 DSR 40%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원, 3, 42, 120만 원 이어야 돼요. 내가 월리금 내는 게 월에. 그럼 사실상 이걸 초과하면은 사실상 대출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미래의 금리 변동을 미리 이제는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 금리를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실상 이제 원리금이 그러니까 이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DSR 40% 맞추려고 그러면 원금 내가 대출이 더 총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2단계가 원래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걸 2달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이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게 사실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이 이 1, 2, 3단계로 돼 있다가 지역 차등은 두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단계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융당국이 얘기했던 것이 서울 수도권에 차등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더 가상금리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네, 서울 수도권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0.75%포인트 정도 이제 가상금리가 원래 붙도록 돼 있었는데 서울 수도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편입니다. 1.2%포인트 정도 가상금리가 이제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규제라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매수 심리를 꺾어버리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보관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이번에 2단계 적용이 됐을 때에 서울 수도권만 이제는 가상금리를 더 붙이는,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이고요.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대출하고 이자가 4.5%짜리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는 3억 2,9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3억 1,500만 원 나옵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줄어들게 되고, 예. 만약에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이 더 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수도권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게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는 정부가 보관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가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이건 또 뭡니까? 먼저 디딤돌 대출은 뭐고 버팀목 대출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서민이고 내가 실수요자고요.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 가면 대출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정책 자금이 있지. 그게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의 정책 자금을 받는 것, 도움을 좀 받는 게 디딤돌 대출. 예. 뭐 만약에 내가 전세로 간다. 그럼 이거는 버팀목 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구입할 때 디딤돌, 맞습니다. 전세 살 때 버팀목. 예, 이건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시중의 민간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 정부가 이번에 이제 대책 발표하면서 이거 살살 보니까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대더라.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정책 자금을 그럼 금리를 높이자.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3.5%였거든요. 금리가. 근데 3.95%로 올렸어요. 그럼 서민들이 이제 내 집 마련했을 때에 이런 디지털 대출을 통해서 사실 내 집 마련했는데 부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지금 아파트를 매매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상 고가 아파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남 라인과 예, 마용성 중심이면은 대부분 9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건 서민용이 아니잖아요. 네, 서민용 때문에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왜 이 금리를 올려요? 그 사실상 이 디지털 대출은요, 아이러니하게도 6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서 높였다는 거는 정부는 이제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자체가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쪽으로 확산될까 봐 미리 차단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 대출 금리를 높였는데 저는 솔직히 불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이제 내 집 마련했을 때 부담이 더 심해지고, 사실상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상 이런 어떤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매수 심리를 꺾겠다라는 것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앞으로에 있을 이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멀어지고, 무엇보다 저는 버팀목 대출도 높였다라는 게 이 전세 자금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2.9%에서 상당히 3.3%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의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대출 폭증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시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력하죠. 뭐 지난밤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통해서 파월 의장이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답을 줬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가 분명히 이제는 다음 달에 미국은 내려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10월에 내려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게 호재예요, 사실 금리 인하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의 대출 규제가 들어와도 뭐 그렇게 이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 당연히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없으면 부동산 정말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사실상 지금 막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더 강력한 걸로 아까 네. 이제 DSR은 그 자기 소득에서 나가는 맞습니다. 저건데 그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LTV라고 네. 몇 억짜리면 얼마까지밖에 대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가더라고요. 예, 지금 금융권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금융위로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주최된 그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잠깐 LTV에 대한 규제 강화, 요게 약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LTV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 내가 담보받을 수 있는 그 집의 가치 대비해서 얼마를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다. 그러면 지금 LTV가 50%면 5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담보 대비해서 이제는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상 만약에 규제가 된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70%로 돼 있거든요. 사실상 뭐 다 풀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LTV가 70%에서 50%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요. 담보 대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대출이 이제 승인이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LTV까지 이제는 만약에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하나의 부동산 규제로 들어올 텐데 문제는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는요. 사실상 LTV 규제까지 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 때 했었는데 부작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 정부의 정책 시그널상 제가 보기에는 LTV 규제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강력한 게 대출 총량 규제라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출 총량 규제는 그냥 은행권에다가 야 몇 %로 묶어 딱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지난해 대출 총량의 몇 %까지만 더해주고 그 이상을 해주지 마라고 해서 아예 대출 총량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강력하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난 정부 때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가계대출이 막 급증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 대비해서 5에서 6%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안 나오지 해주고 싶어도 아예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그러면 나 지금 이거 전세금 빼줘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금을 못 빼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과연 이거 대출 총량 규제 갈까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지금 시그널상 그러니까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이 강력한 규제 대출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그냥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지 맞습니다. LTV 강화, 대출 총량 규제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럼 하반기 부동산은 또 오를 전망이 더 크네요.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일단 상방 요인은 금리 인하 예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는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공급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학습 효과입니다. 정부 규제가 강력할수록 아파트 가격 오른다더라. 이거 학습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가 안 꺾이는 부분도 있고요. 하방 요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8 대책이 나왔었죠. 공급 대책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정말로 내가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관망세가 일어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규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사실 아파트 가격을 잡을 때는요 규제보다는요 그냥 대출을 못 나오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금리가 완전히 높아져서 실수요자들이 겁나서 대출을 못 받으면 이거 알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매수 심리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방 요인과 하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은 상방 요인이 더 많다라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네,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토크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일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전당대회 결과를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뜬 인물은 역시나 민주당 전현희 의원 되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결과 6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틱한 결과의 원동력이 결국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장에서의 그 살인자 발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언이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뜬 인물이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개훈방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당원들의 마음을 훔치는 완벽한 방법. 그 개훈방은 결과적으로 막말이나 어떤 극언을 상당히 센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금주에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뽑아봤는데 예. 사실 임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달 15일. 네,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이제 무혐의 수순으로 간다,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당사자 지위 없는 뭐 서울의 소리 이런 측에서 뭐 다시 이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니까 이건 당사자성이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검찰총장한테 상당히 이제 시선이 쏠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임기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데 좀 전격적으로 이걸 언론에서도 속보로 다룰 정도로 이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위원들이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서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뜬 인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좀 네. 나눠보고요.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네, 뜬 인물이 전현희 의원이라면 진 인물은 역시나 정봉주 전 의원이겠죠. 예. 이 문제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알려질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2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 결과는 6등으로 끝났죠. 우리가 정치는 음지가 양지되고 뭐 기호 2번이 기호 1번 되는 게 정치입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6등이 2등 되고 2등이 6등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낙선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네. 점을 좀 유심히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가 바늘 하나 꽂을 틈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축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생각이 허용되지 않고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앞으로 좀 두고두고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나경원 의원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왜요? 일단 뭐 이제 전당대회 뭐 이런 뭐 후폭풍 이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한동훈 당시 전당대 경쟁자가 나한테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뭐 개인적인 청탁을 했다. 그래서 개인이냐 아니냐 막 엄청 이제 시시비비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수사를 받게 되셨더라고요. 일단 뭐 정식 입건은 아니고 이제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 경찰에서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예. 이 여진이 어쨌든 정치인 나경원으로서는 사실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1심 선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추가로 이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본인이 또 수사선상에 오르다 보니까 네.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번 주에 조금 진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패스트트랙 그 처리 과정에서 재판받는 의원들이 여야 합해서 많잖아요. 네, 많죠. 예. 그 재판부는 뭐해요 요새? 그냥 마냥 시간만 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한 의원분의 입회를 했었어서 그 수사 과정 그리고 확보한 증거는 대략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영상 화면이 다 찍혀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고 이 특정을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인지도 분별하기 어렵고 당직자들은 더 분별하기 사실 어려운데 그걸 다 하고 불렀더라고요. 네. 일단 수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끌 건 아닌데 재판부도 이게 현직 의원도 있고 선거와도 맞물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그리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로 양형 기준도 상당히 높여놔서 맞아요. 이게 피선거권 박탈 문제랑도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주저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저해서 맨날 그냥 마냥 시간만 끌어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피고인들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그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그 재판 대응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공소 취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TF를 결국 꾸렸고 아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 경찰이 내사한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번 부탁했다가 단칼에 거절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수사거리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이용해서 기소까지 다 됐는데 네. 재판이 이렇게 계속 늦어진다. 이거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사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좀 많이 늘어진 건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야가 그냥 정말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이걸 공소 취소로 네. 하고 대신에 앞으로는 선진화법 위반하면 절대 이거 없다라는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버리든지 네. 없애서는 안 되죠 또 사실. 이게 그리고 없앤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게 물론 맞아요, 다른 맞아요. 죄명이 같이 기소가 돼 예. 있어서 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만 국회에서 다 같이 처벌 불원의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거 그렇고 뜬인물 진인물 언급하시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 방송 이후에 결과가 나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전부 다 송영훈 변호사가 언급하셨기 때문에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 전현희 의원이 네. 6등하다 2등 되고 2등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6등 된 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한 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는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인식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말 자체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살인자라고 하는 거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화난 당원들한테는 먹혀든 거예요. 이게 소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 목소리가 특히 민주당원들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뭐 일본 여론조사에도 크게 전현희 의원이 뒤처졌던 건 아니니까요. 이런 좀 반목하는 부분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현희 의원의 부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엔 6위였었거든요.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몫으로 들어가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데 예. 거의 수석 최고의 다음 랭킹이 됐던 거는 이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지금 송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정말 이제 개딸 제가 이제 한 일간지에서 이 전당대회 분석한 걸 봤는데 이 개딸을 그냥 민주당원으로 치환되도록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동의하긴 어려워요. 지금 이게 통용됐을 땐 정말 강성 일부 지지층을 지칭하는 건데 이거는 강성 일부 지지층한테 나타난 현상은 최소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략의 대단한 실패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원석 의원이 사담을 나눈 것을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전까지 정봉주 의원의 스탠스는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발언이 나오니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안 했다고는 그 선택은 못했던 것 같고요. 진실을 얘기하되 그러면 나는 명파리를 어떻게 하겠다. 네. 나는 뭐 제거하겠다라고 하고 경기도 선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막 확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명 비명표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 마지막에 서울 나머지 권리당원들 표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을 좀 수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완전 태세 전환. 근데 그게 종전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했던 말과는 너무 배치가 됐던 거예요. 전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훈 변호사의 평가대로 이번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은 완벽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됐다라는 평가는 부인하기 어렵죠. 일극 체제라는 말이 일단 긍정적인 어떤 함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라는 거는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그랬으니까요.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일단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 좀 부재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각을 세우고 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할지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이제 민생 정책으로 보여줄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완전히 일극 체제로 된 민주당이 오히려 부담이 클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니까요. 그 선택을 민주당원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도 민주당이 오롯이 짊어져야 될 몫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본인이 말하는 대로 그 먹사니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민생에 집중을 하고 뭐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건 좀 뒤로 밀어놓고 그런 진정성 있는 민생 정치를 보여준다면 그게 오히려 민주당의 순풍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말로만 하고 다시 또 탄핵, 특검, 청문회에 집중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합이 돼서 어느 순간에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금주의 뜬 인물로 꼽으시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사건 언급하셨잖아요. 네. 먼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는 게 중앙지검 입장이긴 한데 너무 협소하게 들여다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게 청탁금지법인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 관련성 여부만 판단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또 대통령께도 법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의 그러니까 공직자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걸 본인 와이프, 본인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이걸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직무 관련성 여부만 보고 이건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데, 이제 알선수재라는 것도 들여다볼 수 있고, 검찰총장도 이거 한번 법리 검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이제 알선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나아가서 또 변호사법 위반까지도 들여다보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알선 수재는 알선 행위의 사인의 알선 행위를 처벌하지만 변호사법은 알선과 청탁 다 또 처벌해서 조금 범위가 더 넓거든요. 넓죠. 그러면 그거는 수사하는 게 이제 일반 사건 같으면 당연한 이제 경찰의 책무라고 좀 보여지는데, 약간의 이건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수순 아니냐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저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세게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야?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도요.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한계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 결과가 만약에 다른 입장이 나와도 검찰이 거기에 완전히 구속되는 건 아니어서 이 큰 흐름이 바뀌진 않는 데 있어서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검찰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정치공학적 사고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거는 정말 검찰의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저는 수장으로서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는 무혐의 결론을 어떻게 보시고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변호사니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전망도 있는데 당의 대변인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입장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집권 여당이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적절하다 말하는 순간 그 결론을 어떤 추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다르게 말씀드리는 대로 그게 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당의 입장이 없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검찰의 처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위원 전원이 민간인으로 몇백 명 구성이 돼 있는데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결론이 날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다른 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이 제 지인분 중에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법조인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했는데 꼭 그렇진 않고, 이게 풀단위 한 지금 뭐 검찰 설명대로면 150에서 300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언론인이신데 언론인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법조인도 있고 했는데 이게 약간 한계가 있는 제도 같다고 느끼셨대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일단 당일날 거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막 두 번 세 번 막 모시지 못하니까요. 막 엄청난 분량의 일단 증거 기록 추출한 걸 좀 갖다 주고, 근데 그걸 다 보이긴 어렵고 또 비법조인이 이거를 막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검찰이 요약 자료를 또 설명을 해줘서 대단히 검찰 시각에 좀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걸로 느껴졌다. 근데 이 건도 아마 이제 크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약간 뭐 법원에서도 배심원 뭐 이런 제도도 운영해서 보완책을 하는데, 이런 제도 자체를 운영하겠다는 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 이번에는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그 위원회를 별도로 열지 않겠다고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라서 그렇죠. 더는 뭐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법리를 다투고 이런 부분보다는 또 국민의 법상식과 법 감정에서 또 상식선에서 들여다보는 또 그런 의견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여지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걸 서울중앙지검이 수용할까요? 저는 수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수용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그럼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 괴리를 수사심의위 전원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이건 기소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만약 냈는데, 근데 검찰은 그래도 우리는 기소 안 합니다.
이러면 더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그럼 임기 전에 나올 것이냐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것도 왜냐하면 어쨌든 대검을 통해 가지고 또 중앙지검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건 맞으니까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 협의될 텐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에 일단 된 이후에 뭐 이 사안을 매듭 지어야 된다면 그때는 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워낙에 이제 임기 초기고 임명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예. 또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 대목은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계속 언급을 안 하시니까 뭐 그냥 이 정도로 아니, 뭐 정리할 수밖에 위치가 없고. 어려우시죠. 원론적인 말씀 하나만 보태면 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언급할 기회가 잘 없는데 아까 이제 좀 뭔가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비법률가가 하루 만에 판단을 해야 돼서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참여재판도 부정해야 됩니다. 예. 국민참여재판으로 오는 배심원들도 다 비법률가고 아주 드문 경우에 이틀을 하고 사실 하루 안에 국민참여재판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또 무죄 나올 사안들은 정확하게 무죄가 나오고 유죄 나올 사안들은 유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순서예요.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잠실대교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천호대교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 여의하루에서 동작대교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각각 밀리고요.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여의하루, 좀 더 지나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어렵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광명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고속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3km가량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홍천휴게소 부근에서 화촌 9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내촌 부근에서 서석터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던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반대 창원 방향은 감곡 부근에서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했던 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제가 이건 좀 진지하게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말에 대해서 이런 말로 그 대응을 하셨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방사능 검출 안 되지 않았냐.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괴담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일본 정부 대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고요. 그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매일 고기를 잡고 있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매일 땀 흘려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회 썰고 초밥 만들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 사장님들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워낙에 그 무슨 뭐 방사능 물고기니 세슘 우럭이니 이렇게 하도 강조를 해서 우리 수산업계는 다 문 닫을 판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1년간 그래도
아주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5만 번을 측정을 해서 한 번도 그 방사능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된 이상 이제 이런 괴담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하실래요? 저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이렇게 뭐 이거 괴담이었다. 1조 6천억 원이 민주당 때문에 이제 뭐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써게 됐다. 이제 거의 그 1조 6천억 원의 대부분은 이제 어민분들 지원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좀 줄이고 했던 건 민주당의 선전선동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불안감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오히려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해류에 도달하는 데는 길게는 한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료 채취했을 때 문제가 있는 이런 방사능 수치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일본의 그 알프스가 거르지 못하는 또 여러 이런 문제되는 물질들이 있더라고요. 뭐 탄소일사, 요오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아예 이제 시료 채취 대상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걸 2051년인가 다 이거 폐쇄하도록 계획안을 냈는데 그걸 지금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막 빗물이 유입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은 더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지 그 일본 정부도 2월 이후에는 그 구체적인 그 수치를 안 내고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일본의 환경부에서 낸 걸 봤더니 방사능 수치가 되게 좀 높이 나온 것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여야 뭐 이런 갈등이 아니라 이게 선전성동이다 이렇게 가를 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고 안전 문제니까요. 이렇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완전 아니다 이렇게 맞설 사안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계가 엉뚱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요.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알프스라 그러죠. 예. 다종 핵제거 장치가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하루에 300톤씩 처리가 안 된 오염수가 그냥 바다로 방류가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 길게는 10년이 돼야 우리 바다에 온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작년에 말했던 건 7개월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는 어제는 4년 5년 말씀하시던데 자 10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알프스가 가동이 안 돼서 하나도 처리가 안 된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1년간 나왔는데 이번에 1년 동안 측정을 해보니 99.8%는 방사능이 안 나오고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만 나왔다는 겁니다. 2011년에 그 처리가 안 되고 방류가 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그럼 10년이 더 됐잖아요. 누적적으로도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요. 과학을 잘 모르는 변호사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범진 교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계속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정치권에 이런 공방이 오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도 이런 말이 오가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 개인 생각만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괴담 유포라고 공격하는 여당도 잘못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라고 맞받아치는 야당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부는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걱정하실까 봐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점검했더니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국민들 믿어주세요. 야당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군요. 다행입니다. 전 이게 맞는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걸 정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려두고요. 금주의 한마디 장유미 변호사. 저는 이게 묘한 파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어서 좀 꼽아봤는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직접 워딩은 아니었지만 이제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언급된 여야 대표회당 생중계하자. 이거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자, 그 얘기 이제 바로 좀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생중계 필요합니까? 해야죠. 왜요? 아니 이게 생중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겁니다. 자, 여야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와 사실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 사실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왜? 정치는 공공 서비스고 그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걸 왜 마다하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6월에 그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여야 대표 회담 공개리에 중계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국회 로텐도울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만 놓고 해도 괜찮다.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온 국민들께 보여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과 정신 그대로라면은 공개리에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장현미 변호사.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꼼수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는 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평가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제 정치적 경험치가 엄청 이제 당 대표로서 오래되시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 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셔서 이런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체를 생중계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언쟁이 오가는 TV 토론 비스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각각의 이런 당원들,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목소리밖에 못 나올 겁니다. 이제 협상이란 건 100% 오픈을 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럼 한동훈 대표도 최상명 특검 약속했지만 내가 뭐 지금 이러저러하고 무슨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완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좀 각각의 상향을 좀 투명하게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사실은 양보할 수 있다. 이 현안에 대해서는. 뭐 25만 원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도 지금 격차 해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럼 세원이 부족하면 그럼 선별 지원. 그런 틀에서는 우리도 한번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생중계 여부가 논점이 되기 이전에 의제 논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야 간에. 이번 대표회담에서는 이런 의제를 논의합시다가 오케이가 되면 그 의제는 서로 밀실 협상이라도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생중계가 안 되는 거고 그 의제라면 이거는 여야가 국민 앞에서 뭐 어떤 공개적인 토론을 펼쳐야 할 사안이다. 라고 하면 생중계 가능한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의제와 그 공개 여부가 아마 다 있죠. 연관이 되어서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야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윤곽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야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많은 것이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번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우르르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합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끼리 그렇게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각자 내세우는 바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밝히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하심으로써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의회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매주 매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PMQS라고 그 여당의 수장과 제1야당의 수장이 국회에서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마주서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하게 사회적 합의가 촉진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라도 이걸 국민들께 공개할 필요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상명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언급한 부분도 있고 민주당도 이거는 이제 의제에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이게 100%가 아니라 이제 비공개로 하게 됐는데 만약 그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용산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감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용산으로부터 오해를 혹이라도 받을까 봐. 그리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대통령과 또 갈등이 펼쳐지는 그런 국면이 될까 봐 100% 오픈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좀 자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의제 협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실무 회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조간도 보면은 조금 홀딩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생중계 때문에 또 이게 또 실랑이가 있어서 꼬였다는 보도들입니다. 일단 그 실무 협의는 진정성 있게 진행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에 그 국민의힘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관련된 백브리핑을 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해식 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는 우리 두 사람은 교신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하는 얘기 외에 제3자가 하는 얘기는 틀릴 개연성이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 말만 믿어달라. 그리고 그 목요일 기준입니다. 어제도 만났었는데 공개하지 못해서 기자들에게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뭐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용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여야 대표가 1대1로 회담을 하면서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무도 배석자 없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나 수석 대변인이나 뭐 이 정도 배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책위 의장 등등이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 100% 비공개도 아니고 나중에 그 확인하려고 들면은 대통령실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 때문에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께 공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대통령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너무 정치공학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제가 돼야 한다. 네네.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제가 돼야 한다. 두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는 이제 최상병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도 사실상 첫 현안으로 꺼내든 안건이었고 또 민주당에서 정말 기대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거 국민 앞에 사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설득하는 작업이 녹록지 않다는 건 민주당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하겠다는 그 안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거가 필요하다고 한 안 받겠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후에 또 사족을 붙이신 거거든요. 예, 아니 이거 제보 공작 아니냐 이것도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해서 민주당도 받은 거예요. 또 그러면 오케이 그것까지 하겠다. 근데 그 이후에도 움직임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책임 정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건이고 민주당에서는 또 총선 때 국민들께 25만 원 드리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이제 지역 관리를 또 하시고 지역 구민들 만나실 예. 때 이거 언제 주냐 우리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세원 문제 뭐 여러 이제 난관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격차 해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우리 취약계층 지원 아주 현실적으로 하겠다. 전기세로 고통받으시고 너무 더우니까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뭐 바우처니 뭐니 현금성 지원하겠다. 저는 이 입장에 민주당과 그렇게 궤를 크게 달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25만 원 끝까지 관철하겠다 이런 희망 기류는 많이 좀 퇴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좀 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상병 특검 그리고 25만 원 전 국민이 아니면 대안은 무엇이냐? 네.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국민의힘은 일단은 민생 회복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면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민생 회복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아닙니다. 뭐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도움을 드린다든가 또는 지금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세이만 기금이라고 그 저 자영업자들 채무 조정을 위해서 그 정부가 마련한 기금이 있습니다.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10조 확충하는 걸 정부에다 건의했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자라든가 예를 들면 또는 신용이라든가 또는 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민생 회복을 좀 진득하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제 관련해서는 특히나 금투세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되니까 뭐 금투세라든가 또는 뭐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 이기 체제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성질 사안인가.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왜 움직임이 없냐고 하셨는데 당내에 공식 토론은 없었죠 아직.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가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물 아래에서 다리를 열심히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당내 토론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을 병행해 가면서 당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의원님이신데 10명을 아마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법안 발의를 위한 그 10명 정족수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에서 이제 좀 지원이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신 게 아니냐. 108명 중에 10명 모으기가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현주 의원도 사실 비슷한 기류의 언급을 뭐 하기도 했었고요. 송 변호사 아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이현주 의원이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뭐 빨리 발의할 것이 10명도 못 모으냐 거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10명을 모으려고 들면야 뭐 하루면 못 모으겠습니까?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하면 저는 민주당의 논법이 어떨지 그동안의 민주당의 정치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10명 모아서 발의하면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이 10명밖에 없냐 이럴 거고 한 50여 명 모아서 발의하면은 국민의힘이 반으로 갈렸다 이럴 거고 100명 가까이 한 9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를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아직도 두 자릿수나 된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좀 그 동의를 받아서 거의 당론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최상병 특검 것도 그렇고 25만 원권도 그렇고 이건 이제 또 정부가 어떤 입장 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이냐도 결국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또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른바 당정 협의부터 먼저 좀 필요한 사안들은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고위당정 협의 같은 경우는 사실 민생 그리고 특히나 경제정책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위당정의 논의 대상인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2 요구를 해도 다시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당의 총의를 먼저 모으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 이 안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까지 설득해내면 너무 좋겠지만 전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안건은 25만 원이든 뭐 그게 선별이든 대통령실에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저는 어려움이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현금성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 취약계층 이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안 된다라고 그랬다 뭐 다른 최고위원이 반발을 했다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설득을 시간이 또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럼 바로 본인으로서는 정책적으로 이 시민들한테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 설득하느라 시간만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국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이러는 국면이 아니라면 여야 협치 국면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전 정치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걸 발휘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의 엄청난 응원을 또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보수층도 한동훈 대표가 더 대안 세력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건 역할해달라는 기대죠. 그렇죠. 그거는 그 표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출사표 던질 때도 최상병 특검 얘기했을 때 그 약속까지 담겨서 일반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다 60% 이상으로 큰 지지 받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결과로 보여주실 때가 됐다. 근데 25만 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는 뭐 선별 지원이라고는 해도 돈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격차 해소나 어떤 선별적인 지원은 정말로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다른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을 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걸로. 어쨌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와야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여당의 문제가 왜 대안을 내지 않느냐였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이라는 대안을 처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른바 이야기의 물꼬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권에 대해서도 뭐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등 그냥 단편적으로 나왔던 거를 조금 종합 패키지로 차제에 뭔가 좀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이제 여야 대표회담 한 번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여야정 정책 협의체까지 가든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무슨 3자 회동으로 확대되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여야정 협의체는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영수회담 때 사실은 대통령이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국회만 가지고서는 국회가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의결해도 결국은 대통령은 제2요구권 행사하고 이렇게 대드락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것도 해야죠. 그 바람직한 일이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하실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대통령도 한번 만나자. 왜냐하면 좋은 기회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새로 또 어쨌든 뽑혔고요. 2기 체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총선 이후에 한번 만났으니까. 한번 만났으니까 또 못 만날 이유가 없고요. 또 만나야만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거 왜 여야 협치를 안 하고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냐. 우린 거부권 행사하겠다. 번번이 이렇게 경색 국면이 도돌이표로 가니까
예. 아, 이건 대통령께서 또 결단하실 문제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 빼고 그럼 두 분 먼저 만나시라. 그러면 난 나중에 어떻게든 결합해도 그래. 되고 이런 열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 대통령실은 조금 침묵하는 게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도 좀 아쉬운 게 이번에 그 난을 전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 아니 그런데 정무수석이 언제 오겠다는 거에 대한 상의가 있었으면 그게 당연히 난 들고 온다는 거지. 통화에서 난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은 뭐 축하 난을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사소한 얘기는 뺍시다. 여야정 정책 협의체는 민주당도 뭐 못 받을 이유가 없죠. 더 간절한 입장이 또 민주당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말로 대화의 의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것에서 자꾸 노이즈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하여튼 국회는 문 열었지만 석 달 내내 저희 방송에서 우리 정치 요새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그러니까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이 부르는 그날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